민사특별법의 의미라는 것은 민법만 가지고 이 세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관계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뭔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약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국가에서는 이 법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법든 민사특별법은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그 내용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160페이지 맨 처음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민법에서 임대차를 배우셨단 말이죠. 그 민법의 임대차는 꼭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산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일반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주택에도 적용을 해버린다면, 자,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그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고, 그럼 채권이에요. 굉장히 약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뭐 주택이 다른 사람 때 넘어가 버린다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맨날 쫓겨나겠고, 그 다음에 보증금 날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안 되겠다.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기본이니까 자꾸 쫓겨나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이 법은 아주 지극히 극단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임차인 보호.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법 자체도 그렇고 판례들도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인 임차인 보호니까 이 법 자체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힘세다고 이 규정과 반대되는 약정을 해버리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및 법적 성질이 그 얘기니까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 나오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멋있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민법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지만 특별법은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적용 범위 가볍게 또 쭉 훑으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괄호 1번처럼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문제인데, 2번 쭉 읽다 보니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즉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거용 건물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시험에 나오는 게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은 원래는 사무실형 건물이었으니까 이 주임법이 적용될 일은 없죠. 근데 거기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 이를 임차했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으니 이제 이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법의 내용 중에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받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적용되니까, 자,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더라면 되고요. 자, 4번 뭐 읽어보시면 되죠. 뭐 등기됐든 안 됐든 주택이면 다 적용되는 거고. 자, 161페이지 괄호 3번 보시면, 그럼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그러면 적용되냐 그 얘기인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에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중간점, 원칙적으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대차에서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자, 개혁본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자, 이거 법인이죠. 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것들. 자, 이거 다 법인입니다. 또 니은본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다 법인인데, 요런 법인들이 이제 뭐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를 전체 임대해서 다시 저소득층들한테 또 임대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임대차에 임차인은 뭐 토지주택공사나 뭐 지방공사 같은 법인인데, 그 법인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적용이 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미등기 전세 준용되고요. 뭐 미등기 전세는 밖에서 보통 말하는 전세 들어가는 걸 얘기고, 다만 5번 일시 사용을 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잠깐 살고 나가는 거. 가볍게 보시고 이제 이 법의 주된 내용을 봅니다. 자, 이 법은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쫓겨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쫓겨나지 않고 살려면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월세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 채권하고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그 대항력이 없으니까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았다 하더라도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나가세요.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살려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민법상으로도 대항력 만들 수 있죠. 뭐 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지, 민법으로는. 그 등기해서 이제 민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는데, 등기를 혼자 하냐고.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등기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임차인 혼자 열심히 뭔가 구비하면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잘 아시는 주택에 뭘 받고요? 인도를 받고 빨리 뭘 옮겨놔? 주민을 옮겨놓으면 그럼 즉시 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조력을 인정해 주겠다. 자, 그게 161페이지 맨 밑에 대항력의 요건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밖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이건 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이사 가면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빨리 뭐 옮겨놔야 되겠다. 주민 옮겨놔야 되겠다. 이제 기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동그라미 2번 오전 0시를 의미하는 거고. 자, 넘어가시고요. 162페이지.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요건이 몇 개가 갖춰져야 돼요? 2개가 갖춰져야 돼요. 무조건 주민등록이 문제 아니라 주택에 뭘 받고요. 인도를 받고 이제 점유를 이전받고 뭐 열세를 받는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를 주민등록인데 인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끔 문제를 내니까 주민등록에 관한 것들 정리해 보죠. 162페이지 괄호 2번. 그래서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들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왜 주민등록을 하게 하냐 그 문제인데 결국은 등기를 해야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고 등기는 제3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죠. 사실 공시가 돼야 이제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3자가 알아야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은 주장이니까. 근데 여기 등기하기 어려우니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뭘 하라는 얘기예요? 공시를 하라는 얘기지. 남의 주택이지만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공시 방법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러면 꼭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것만 해당되냐 그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죠. 가족의 이제 주거생활의 안정이니까 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적법하게 전대차를 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줬다고. 그럼 이 사람이 전차인인데 자, 이럴 때는 누구의 주민등록이 있어야지만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고 유지되는 이야기인데 저 주택에 직접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요구해요. 직접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차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돼야 이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가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자신의 주민을 맞춰야 그 자신은 전차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럼 이 주민등록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해야지만이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냐 그 얘기인데 이게 주택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에 월세나 전세 들어간다. 그럼 주민등록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101호, 102호, 201호 이런 것들이 각각의 별도의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뭐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다가구형 단독주택 그러면은 편의상 101호, 102호, 201호 나눠놨을 뿐이지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01호, 102호에 산다 하더라도 집원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지 동호수까지는 정확하게 주민등록 안 해놔도 자, 공시방법으로서는 유효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냐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냐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내려가시게 되면 뭐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주민등록에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 얘기인데
이건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서 수리한 때예요, 수리한 때. 또 주민등록표에 기록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되죠. 수리, 마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잡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판례들인데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일단 수리한 때라고 잡으시고, 자, 하나만 좀 보시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요건은 이 대항력 발생할 때만 있어야 되나요? 계속 있어야 되나요? 계속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옮겨놨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온 가족의 주민으로 잠시 다른 데 옮겨놨어. 자,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주택이 다른 사람 넘어가면 쫓겨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요 두 가지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민등록이 행정청에 의해서 직권말소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자, 그러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나요? 상실되나요? 대항력이 있겠어요? 없어졌겠어요? 없어지지. 직권말소 됐다니까. 그 직권말소는 행정청에서 심심하니까 직권말소 하는 거 아니죠. 다 조사해가지고 요게 뭔가 문제가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말소시킨 거니까, 여기서 실제로 살지 않다든지 하니까, 그럼 요때 대항력은 상실이 되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대항력이 상실되고 나중에 다시 뭐 재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되는 건데, 요 임차인이 직권 말소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왜 직권 말소했냐고, 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 분명히 나 여기 살고 나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직권 말소하냐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한 7월 10일 정도에 회복 등록이 되거나 재등록이 됐다. 그럼 사실은 요 한 달 사이는 요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였죠. 자, 그러면 요 대항력은 다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올라가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이에 저주택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지금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 법에 의해서 이 신청 절차에 따라 가지고 회복 등록이나 재등록되면은 처음부터니까 이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여기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그 사이에 저당권 들어오면 이 사람보다는 이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 회복됐냐, 그냥 재등록 회복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직권 말소됐을 때는. 거기 가끔 시중 문제에서 나오니까. 자, 9번. 일단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된다고요. 하지만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이 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으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대항력은 유지된다. 됐죠? 네, 보시고. 그 다음 163페이지 맨 꼭대기 다 얘기했어요. 그 대항력권은 동그라미 1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되지. 대항력 취득할 때만 존속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어디까지 있어야 되면 배당력 후 종기까지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 잡으셨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만 갖춰도, 자, 국가에서는 요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대항력의 그러면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럼 모든 대항력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대항력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셨냐면 전세권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뭐 지상권도 그렇지만은 전세권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에 뭐가 있어요? 대항력. 그럼 그 전세 기간 중에 그 전세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면 전세권자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럼 나중에 전세금은 누가 반환해 준다? 새로운 소유자. 똑같은 구조죠. 그럼 자, 임대차에서도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발생한 이후에, 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양수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전에 임대인이고, 자,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인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요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그 전에 임대인의 무엇을, 지위를 그대로 뭐한 것으로, 승계양수로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니까 나가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도 누가 반환해 줘야 돼요? 양수인이지. 자, 그 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게 163페이지 대항력의 의미에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이죠.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양수로 본다 해서 그 뜻이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임차주택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수가 뭐 사서 양수받았던 상속으로 받았던 경매로 받았던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 이제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경락받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경락받았다가 보증금 다 이제 돌려줘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임차인을 보호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법이에요. 그럼 법대로 요걸 적용한다면 자, 임차인은 전에 임대인한테는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소유자인 주택의 양수인 요 사람한테만 보증금을 달라는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기본적으로는 보호가 돼요. 저 사람이 어차피 뭐 이사 가거나 경매당했으니까 돈이 없거나 그럴 텐데. 근데 만일에 그것만 적용한다면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줄 사람이 돈이 많을 때 여유 있게 내주는 거죠. 내준 사람이 돈이 없다면 임대차가 끝났어도 자꾸 안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판례는 요 임차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 무조건 요 사람한테만 받을 게 아니라 임차인이 봤을 때 주택이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보니까는 새로운 소유자 보니까 몰골이 영 그래야 돈도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집주인 임대인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요. 뭐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막 돈 뿌리고 다니고 그래. 예. 돈방송 만들고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인데 주택이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겨우 융자 엄청나게 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져서 겨우 주택 하나 사가지고 이전 받는다. 그럼 법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얘한테만 보증금 달라고 해야지 이 사람한테는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끝났더라도 보증금 안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주택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을 안 이후에 상당 기간 내에 뭘 해서 이의제기하는 거죠. 난 당신하고 임대차 관계 싫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과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계속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그렇게 됐는데 자, 임대차 종료 전에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례는 뭐라고 보면 이 임대차 계약을 이 임차인이 해지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해지해서 그럼 전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이 사람과 임대차 관계 유지해서 잘 살다가 이 사람부터 보증금 받아 나가도 되고. 자, 그게 3번 얘기인데 다만 임대차 종료된 경우 그랬는데 그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지워버려도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시험 지문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종료된 경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판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종료가 됐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자,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된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임차인을 위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뭐 정답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은 해드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하나만 딱 잡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임대차 들어가고 보증금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은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A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아니면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았다고. 그럼 A는 을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돈 갚을 때 됐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임차인은 이제 채무자인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당연히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겠죠.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하면서 뭘 지급을 했어요? 보증금. 그럼 이 보증금은 나중에 이 사람이 받을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또 이 사람한테 있더라는 거지. 근데 아직은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직접 지금 요거 뭐 달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자, 요 임차인의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임대차 끝나고 얘한테 보증금 줘버리면 물론 얘가 그 보증금 2억 중에서 자기한테 1억 갚으면 참 세상은 평화롭죠.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지. 2억 받아가지고 이거 갚지도 않고 어디 가든지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뭐 들어간다? 가압류 들어가요. 가압류. 들어보셨나요?
네, 채권 가압류. 그래서 채권자가 요 임차인, 채무자가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법원에서는 결정을 하고 이 가압류 냈다는 것을 임대인 집주인한테 통지를 내줘요. 가끔 보면은 요 통지받은 이 집주인들이 공부하시는 분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서류 가지고 오는데 이 깜짝 놀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주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돌려줄 2억 보증금을 내가 잡아놨으니까 끝나더라도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예. 돌려주면 나중에 이제 그 이중으로 줘야 될 그럴 위협성이 있으니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이제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러고, 그럼 가압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는 이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인 임차인이 받을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럼 이 보증금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임차인도 누구고, 채무자, 임대인도 채무자, 그냥 채무자 그러면 누군지 구별이 안 되니까 요 임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압류를 중심으로 봐가지고. 가압류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얘가 제3채무자 이러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임대인은 이제 임대인의 지위도 같지만 가압류에 있어서 누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제3채무자 지위도 가지고 있다. 제3채무자 지위라는 것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될 지위다. 내주지 않아야 될 지위다. 내주지 않아야 될 지위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직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주택을 다른 사람이 사거나 해가지고 양수받았다. 이 주택의 양수인이 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임대인의 지위. 그럼 전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만 가지고 있나요?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 지위도 가지고 있나요? 그럼 이 두 개가 다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이 주택의 양수인은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 지위도 뭐 된다? 승계된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아까처럼 보증금 반환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자, 보증금 반환을 의무를 지고 있지만 임대차 끝났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됐나요? 예.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래서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당연히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자, 속 시원하죠? 예.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안 해드려요. 이거 뭐 이렇게 시간 걸려서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뭐 되니까 승계되니까 이것도 그대로 뭐 된다? 승계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나와서 정답이 된 적이 있죠. 한 2번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가압류 같은 게 없고, 자,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임차인이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돈이 왕창 생겨서 아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사서 이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경매 절차 들어와서 자기가 경납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이 요 주택을 뭐 한 사람이에요? 양수한 사람이지. 그럼 그 원리 그대로 들어가면, 그럼 이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그랬으니까 요 임차인은 이제 임차인 지위도 가지면서 뭐의 지위도? 임대인 지위도 갖는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혼동이라고 그러죠. 두 개 지위가 한 사람한테 속했죠. 자, 그럼 요 사람이 지가 자기한테 보증금 내놔라 할 이유가 없으니 요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되겠죠.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이거. 이건 뭐 이게 법적으로 얘기 안 해드려도. 자, 그게 5번 얘기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했어. 여러분이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그 주택을 사서 취득했다니까요. 그럼 임차인, 여러분이 임대인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니까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인해서 뭐 된다? 소멸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내놓으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정도 보시고. 자, 가로 2번 내려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항력의 의미는 대항력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양수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 임대차는 무슨 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최소한 뭐는 양수해야 돼요? 주택을 양수해야지, 주택을. 이게 무허가든 뭐든 대지하고 주택을 같이 인수받든 뭘 하든 그냥 주택만 양수받든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해당되는 거지. 반대로 주택이 아니라 요 대지만 경매 들어와서 대지만 경납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대지만 양수한 사람이 요 사람한테 보증금을 내줄 지위를 이전했나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는다.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 대지만 매수한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즉 보증금 내줄 필요가 없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164페이지. 기본적으로 대항력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게 매매로 양수받았던 상속으로 받았던 경매로 받았던 다 이런 구조인데 다만 경매는 조금 조심하자 그 얘기죠. 경매는. 자, 경매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경매. 저당권. 네. 여기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경매 들어오면 저당권을 먼저 우리 시험에서는 딱 그거예요. 네. 자, 요 주택에 이미 요 주택 소유자가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 요거 다 갖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매로 다른 사람이 요 주택을 양수받았다. 그러면 법대로 들어간다면 요 양수인, 경락인도 양수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요 경락인이 나중에 얘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경매 절차라면 자, 이제 말소 기준에 따라서 그 후에 들어온 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선순위 저당 이거지. 그럼 임차인은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선순위 뭐가 있으니 저당권이 있으니 이 임차권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경락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락받아도 여러분은 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줄 이유가 없어요. 경락인으로서.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경락받았다가는 다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되셨나요?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후순위권자를 또 만들겠지. 그래서 임차인보다 후에 들어온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런 거 보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지. 요것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그럼 요 후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경락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야죠. 되죠? 예. 천천히 보시면 다 돼요. 다 아시는 거지 뭐. 자, 괄호 3번이 그 얘기지 뭐. 경매에서의 대항력에서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다 해도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건이나 거의 뭐 가압류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는 담보물건 저당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경매 배우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담보물건 저당권만 보시고 자, 이럴 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서 2번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일지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돼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냥 뭐 누가 했든 상관이 없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지금 경매 절차에서 이 임차인이 경락인, 즉 매수인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보다 선순위 뭐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근데 경매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기 전에 이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자, 말소가 돼버렸어요. 누가 갚아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경락인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야지. 아, 요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 당연히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3번이 그런 얘기죠. 그러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했다면 소멸했다면 그럼 저당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대항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 3절은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게 했어요. 좋아. 근데 문제는 자, 경매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 선순위 저당권자 돈 빌려준 게 1억 있고 그 다음 임차인 보증금 2억 주고 들어왔고 다 대항력 갖췄어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또 주택 소유자가 돈 빌리고 또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 들어갔다. 그럼 얘가 경락인이 돼요. 경매 대금이 3억이 나왔다.
자, 일단 요 임차인은 버티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항력이 없죠. 예.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은 쫓겨나야죠. 그럼 쫓겨나려면 뭘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와야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은 자기 전세선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망해서 지금 경매 들어왔다고요. 그럼 당연히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아가 나와야지.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주택에는 첫 번째 누가 있었고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저당권자 있다는 거죠. 그럼 요 3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당해 주냐 그얘기인데, 자, 요 저당권하고 요 저당권은 물건이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물건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 3억 가지고 얘부터 먼저 1억을 배당해 주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1억을 배당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1억 가지고 얘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가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받을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인데 얼마만 받고? 1억만 받고 나가야 된다고. 그럼 전 재산 중에 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얘한테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겠어요? 경매대에서 지금 망한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은 1억만 받고 쫓겨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이 사람 대항력 갖춰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전재산인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해서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요 사람한테, 그럼 이 경매 절차로부터 요 사람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려면 순서대로 배당만 받았어도 이 사람은 2억 다 챙기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뭐까지 받으라고? 확정일자 다 아는 얘기 한 거예요. 그게 다 이 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되고, 대항력이 발생되고,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에는 원래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런 효력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건에 있는 건데, 특별하게 벌 만들어가지고 채권인 임차권, 즉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물건처럼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지, 물건처럼. 그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배당 순서가, 어쨌든 선순위 저당권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1억을 먼저 배당해주고 그 다음 배당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임차인. 그럼 2억 받아서 나가겠지요. 얘는 이제 뭐 못 받겠지. 얘까지 우리가 걱정할 거요? 우리가 그럴 걱정하고 안 돼. 뭐 지가 알아서 했겠죠. 우리는 이 사람 걱정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자, 164페이지. 자, 그래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보증금 회수하는 거예요. 보증금 회수. 그래서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변제 받아야 될 그런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이런 걸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그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해서 환가대금은 경매대금이죠. 거기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거지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어쩔 수 없죠.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러는데, 좀 조심하실 것은 이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만 했다고 해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뭐가 깔려야 돼요? 대항력이 갖춰져야 돼요. 대항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옮겨놓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 주택 소유자가 6월 15일 날 또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누가 선순위예요? 얘가 선순위란 말이에요. 같은 날 했다 하더라도, 자, 대항력권을 15일 날 갖췄으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16일. 그러면 우선 변제력도 16일부터라고. 하지만 저당권은 등기한 때부터죠. 그럼 저당권은 며칠? 15일. 이게 선순위지. 그럼 배당을 얘부터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우선 변제력은 뭘 기초로 해서? 대항력 기초로 해서 들어가는 기초로 해서. 그게 동그라미 4번인데 가볍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 대항력 발생이 전제돼야 된다. 잡으시고. 그럼 165페이지 이제 우선 변제권의 내용을 봐야죠. 항상 대항력의 내용, 우선 변제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긴데, 기본 내용은 다 얘기했죠.
자, 이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요 경매대금이 지금 여기 주택임대차인데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주택만 경매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대지도 같이 경매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 경매대금은 주택의 경매대금이 나오고 또 대지의 경매대금이 나올 텐데 그럼 이 임차인은 이 대지 경매대금부터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죠. 원칙대로 한다면 이 임대차는 무슨 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니까 주택대금으로부터만 변제받아야 되겠죠. 그렇게만 고집하게 되면 이 임차인 보호되질 않지. 하여간 이 법은 누굴 보호해주자? 임차인. 그러려면 어디서부터도 대지 경매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배당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3번인데 동그라미 2번.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임차주택 대지 소유자와 뭐 했어요?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더라는 거고 또 임차주택과 별도로 뭐만 경매됐다고 대지만 경매됐다 하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앞에 걸 보시면 안 된다고. 문장에서 대지 환가대금 나오고 우선 변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라고. 뭐 달라졌냐 뭐냐 그거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 잡으시라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제 우선 변제가 아니라 조금 이따 배우실 최우선 변제 얘기인데, 자,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들,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이하로 들어온 사람들은 더 없는 사람들이니까 더 보호해줘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 3,700만큼은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걸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 최우선 변제도 어디서부터? 대지 경매대금부터도 최우선 변제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뭐로부터도? 대지로부터도 다 받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 그 뭐 들어보면 뻔해요. 자, 이 사람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요 위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니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줬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얘가 주택을 신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들어와서 이 사람이 후순위로 이걸 다 갖췄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 토지하고 주택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럼 당연히 대지 경매대금도 나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1억으로 들어왔어. 그럼 서울 같은 경우. 그럼 3,700만 원을 얘보다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대지 경매대가로부터도 이제 비율 잡아가지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당권이 주택이 있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주택이 없는 토지에다가만 저당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주택을 뭐 한 거예요? 신축. 근데 이것까지 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줄 수는 없더라. 그런 얘기지. 이해됐죠? 그러면 문장에서 다시 정리하죠. 대지 환가대금 해가지고 들어오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장에서 뭐가 보이면? 신축 보이면 할 수 없다. 이거 딱 구별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시험은 그래서 그 문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러게 동그라미 3번 얘기해요. 그러나 대지의 저당권 설정되는 뭐가 보여요? 신축. 그럼 그 줄 끝에 대지 환가대금 보이죠? 그럼 두 번째 줄 우선 변제가 보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끝나야지. 근데 위쪽은 동그라미 2번은 자, 어찌됐든 신축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대지 환가대금 보이고 우선 변제 할 수 있다 이러더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서 골라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줘야 돼요? 배당 요구 해야지.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죠. 법원에선 자동으로 배당해 주지 않습니다. 4번 보시고. 자, 5번도 자주 나왔던 판례인데, 자, 요것도 의미만 이해하시면 외울 이유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보증금 줬죠? 그럼 나중에 보증금 받아야 돼요? 그냥 놓고 나가? 받아야지. 그럼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했으니까 여러분 또 뭐 또 있어요? 임차권도 있죠. 이거하고 저것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니 우선변제력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이 대항력 우선변제력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인정되는 거예요? 임차권에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버리네. 어? 어디에서 인정돼? 어디에 인정될까? 임차권에 인정되는 거죠. 임차권에. 이제 그걸 잘 이해하시라고. 요건 뭐예요? 돈 받는 채권이죠. 채권에는 우선 변제력이 없어요. 채권은 평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1억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채권이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이모 씨한테 또 5천만 원을 또 빌렸어요. 그럼 이모 씨는 또 저한테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모 씨보다 먼저 저한테 빌려줬죠? 그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돼요? 아니요. 채권은 동등해요. 제가 5천만 원 이 사람한테 나중에 빌린 사람한테 먼저 갚아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여러분이 왜 내가 먼저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채권은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즉 순위는 다 똑같다고. 채권은. 그래서 대항력이 이런 거 없어요. 채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이걸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내기 위해서 제 부동산 아파트에 뭘 쳐놔요? 아니 가압류가 아니지. 저당권 돈 빌려줄 때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1억 받을 뭐가 있고 채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담보하기 위한 뭐가 있고 저당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경매 들어갔을 때 이 사람보다 이모 씨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먼저 받는 효력은 채권에 있는 거예요 저당권에 있는 거예요? 아 저당권에 우선 변제력 효력이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이걸 먼저 받아내겠다 그 의미지요. 되셨나요? 그 구조가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은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죠? 이건 돈 받을 채권이에요. 여기에 우선 변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나중에 받아갈 테니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된 뭐에 대해서 임차권에 대해서 뭐를 인정해 주자? 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자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면 우선 변제력은 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거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 아직 여러분이 임대차가 안 끝났으니까 임차권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임차권은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고 나중에 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만 임차권만 분리해서 나한테 넘겨라 해서 여러분이 이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임대차 끝나면 이 사람이 보증을 받아가기로 했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결론 나와야지. 이것만 가져서 안 되고 이거 가져야지.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채권, 저당권 다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이 채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 배당 받는 거지. 자,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요. 그럼 저당권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갔어. 물론 종된 권리니까 같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안 넘기기로 했단 말이죠. 이거와 분리해서.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같이 양수를 받아야지.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뭐 읽어보면 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보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읽으면서. 그 5번 보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뭐와 분리해서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그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어디에 우선 변제력이 있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임차권에 우선 변제력이 있는 거예요. 임차권에. 대항력도 임차권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했으면 이제 이런 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6번은 이 법조문에 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뭐 전세 대출을 해줬거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뭘 승계하냐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 해요. 금융기관이 했으면. 그럼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 8번 내려갑니다. 8번.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자,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임차인이 경매대금으로부터도 자기 보증금을 우선 배당 받으려면 요 주택을 비워줘야 될까요? 그냥 눌러 앉아야 될까요? 비워줘야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즉 경락인한테
양수, 인도를 하고 배당 받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게 동그라미 8번이에요.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 해주라고요? 인도해주라고 강락인한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됐죠? 그럼 하나 비교할 게 있어요. 자, 경매는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임대차 잘 사용하다가 끝났어. 끝났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 되고 여러분은 주택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의무는 같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관계? 동신관계. 그럼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안 내주면 여러분은 주택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계속 여기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빨리 보증금 받아서 다른 데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안 내준다. 그럼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죠. 즉 저 주택을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경매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경매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임차권을 기초로 해서 즉시 경매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채권이니까.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물건이라면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져야 경매를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다 권리마다 이런 효력들이 다 다르고 그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소송을 걸어야 돼.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서 그 판결문하고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절차에, 법원에 경매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택을 보증금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매 치는 사람이 또 경매 당하는 사람한테 뭔가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이 경매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요 경매 치는 사람의 의무가 뭐가 돼야, 이행이 돼야 법원에서는 이 경매를 진행시켜 준다고요. 이걸 경매 개시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매 치는 사람이 또 경매 당하는 사람한테 의무가 있으면 네가 이거부터 뭐하고 이행하면서 경매 들어가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임대차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주택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여러분 경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법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무 이행해야 된다고요. 즉 주택을 비워주면서 경매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매를 한 이유가 없지. 요게 없어져 버리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경매만 치고 다른 사람이 다 배당 받아가겠지. 의미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임차인이 강제 경매 들어갈 때는 요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그냥 살면서 그 주택에 경매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경매대금에서 배당 받으려면 비워줘야 된다고.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예. 그게 이제 비교예요, 비교.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할 경우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고, 우리 언어로는 괄호 속에 주택을 뭐 할 필요 없이, 반할 필요 없이 경매 신청 가능하다. 자, 잡으시고. 괄호 3번은 뭐 항상 강조해드렸던 거. 자, 임차인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보호가 됐는데 불안하니까 집주인 보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달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은 같은 권리예요? 다른 권리예요? 그럼 다르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칼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휘둘리냐 보시면 돼.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죠. 그럼 전세권 휘둘렀으면 임차권은 휘둘른 거야, 안 휘둘른 거야? 안 휘둘렀지. 그래서 그 배당 요구했는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권 그대로 있으니까 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에게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2번도 똑같은 얘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이제 뭘 휘둘렀냐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죠. 임차권 행사했죠. 그럼 전세권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이제 있다 그러면 틀리죠. 자, 되셨죠? 네.